안녕하세요. 언니가 보고 있다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7번이나 할지 몰랐는데요. 한 발 한 발 와서 오늘 7화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한겨레 정치팀의 이유주현 언니입니다. 같이 진행하는 우리 김남일 기자님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출입하는 김남일인데요. 지금 바쁘니까 패스. 안녕하세요. 저도 새누리당 출입하는 이경미입니다. 지금 3일째 출연하고 있죠? 아니, 두 번째 안철수 신당을 출입하는 송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겠는데요. 지금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 쪽에 연이어 맡고 있는 악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녹취록 파문이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당 창당대회 때 벌어진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인데요. 그 정도가 폭력이에요? 아유, 이 정도면은 새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던진 정도면 폭력 아닌가요? 노래방에서도 흔히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최근에 권력자 발언으로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쪽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효 여사를 방문했을 때, 새해 인사차 방문했을 때 안철수 의원 쪽에서 녹음을 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유출돼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살펴볼까요? 안철수 신당을 출입하고 있는 송경화 기자님, 녹취록 파문의 전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철수 의원이 이호 여사를 방문한 게 1월 4일이었죠? 예, 1월 4일에 동교동에 방문을 했고요. 예. 공개 회동 때는 문병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랑 동행했는데 20분 정도 비공개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녹음을 했던 게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25일에 드러났죠. 비공개 회동 때 5명이 있었죠. 처음에는 3명이라고 했었는데 5명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당시 비공개 회동 당시에는 이호 여사의 비서,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 3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지 않나요? 근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실무자 2분이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동 끝나고 나서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흐뭇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네, 비공개 회동 때 어떤 말이 있었냐고 문의를 했더니 안철수 의원 이제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요. 정권 교체를 하는데 꼭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이호 이사장의 말을 전했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틀 뒤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비공개 회동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적극적인 표현들이 있었죠. 이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에게 한 말이. 중앙일보에는 이번엔 꼭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시라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뒤에 25일 날 녹취록이 또 나오게 되나요? 예. 중앙일보 보도 네. 이후에 월간중앙 녹취록이죠, 이제 그러면. 예. 월간중앙 녹취록에는 실제로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요? 내용을 보면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본인 워딩을 한 거고 네. 그에 대해서 이호 이사장은 꼭 그렇게 하세요 정도 짧게 네, 꼭 한마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가 이제 안 대표의 워딩으로는 신당이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 쪽에는 좀 더 확대가 돼서 꼭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하시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야기 좀 더 부풀려졌다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은 기자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초치기에서 그 짧은 문장을 그 정도로 크게 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거 아주 훌륭한 기자. 완전 우리는 스트리터 상자를 해석을 섞죠, 그러면. 이번에 주축이 돼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우린 이렇게 쓰죠. 이게 좀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듣기에 따라서 이호 여사가 한 말처럼 들리게 브리핑을 한 게 발단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25일 월간 중앙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26일까지는 별로 말이 없지 않았나요? 이틀 동안은? 안철수 의원 쪽은 되게 곤혹스럽긴 했지만 네. 그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었죠. 네, 그 전에 중앙일보 보도가 좀 확대돼서 나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의 홍걸 씨가 보도자를 통해 어머님은 말씀을 아예 안 하셨다는 취지로 반박을 듣기만 하셨다. 어머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죠. 아니,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집중. 기사나 쓰세요.
그 뒤에 이제 녹취록까지 나오고 나서 안철수 의원 쪽에서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근데 27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공개된 뒤에 한 이틀 정도는 전혀 표명이 없었고요. 27일 아침에 이제 이호 이사장 병원에 계시는데 문병을 다녀왔다고 공개를 하고 그때 사과 얘기도 처음 꺼냈죠. 그리고 누가 녹음을 했다 이런 것도 그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녹음한 실무진을 전날 밤에 파악을 해서 26일 밤에 파악을 했다. 예. 그래서 27일 날 이제 권고사직 형태로 하겠다. 사표를 내게끔 권유를 했다고 했습니다. 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경미 씨? 이게 법조 출입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법이 위반인가요? 근데 그 3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때 실무진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짧은 법조기자 3년 생활을 그거에서 말씀드린다면 제3자의 녹음 그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은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들어서 그걸 도청을 해서 그건 도청행위죠. 예. 녹음을 해서 그걸 공개를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선배랑 저랑 얘기하는데 제가 선배 몰래 녹음을 해서 그건 아니죠. 그가 지금 공개를 녹음하고 하는 있어요. 거는 녹음하고 그게 있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3자가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녹음을 한 사람이.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걸 뭐 이제 우리 새누리당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네. 불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록 유출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무조건 대화록 유출은 사초 실종과 연관돼서 무조건 불법적이고 일단 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안도 수사로. 지금 현재 상황은 저 녹음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일단 그다음에 유출한 것이 또 문제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 쪽에서 유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한 사람은 명백하게 밝혀줬고 사표를 수리했는데 본인이 직접 유출한 건 아니란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유출자가 누군지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색출은 사실상 어렵다. 사실 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알고 싶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되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녹음자는 누구다. A라고 한다면 녹음을 한 사람은 A다. 그다음에 A는 그 아래 비서인 B에게 녹취록을 작성하라고 했다. 녹음을 풀어서 녹취록을 작성하라고 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월간 중앙에 이 녹취록이 전달이 됐다. 여기까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예, 아니라고 부인을 하긴 하던데 뭐 자세한 전말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통밥으로 다 아는 거지만 저 유출 경위를 잘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그 참석자 명확하고 이게 사실은 밀실 살인 사건 비슷한 거예요. 방 안에 지금 우리 4명이 지금 밀실 스튜디오에 딱 있어. 이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어.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범인인 거예요. 예? 이태원 살인 뭐 그런 사건이에요. 거야 무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뻔한 거고 당연히 알겠죠. 녹음을 갖다 혼자 했다? 사실 그거 믿기지 않지만 뭐 기자라는 직업을 무조건 의심하는 게 일인 직업이기 때문에 누군가 분명히 그걸 갖다 시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출됐을 때는 그걸 갖다 그 사달이 한 번 난 상황에서 실무자가 자기가 알아서 언론에 유출을 하고 어떤 그걸로 정치적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중앙일보 처음 보도 나왔을 때 그 보도가 나간 뒤에 바로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에서 밝히지 않았죠. 네,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하면 공보 라인에서는 부인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호 이사장이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안 했는데 오보예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인정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거 녹취록 보면은 그렇게 그 안의원 쪽에 유리한 녹취록이 아니에요. 해석 여지가 있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했다는 게 되거든요. 누가 유출했는지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면 좀 어리석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로 얻을 이득이 있어야지 뭔가 유출을 했을 때 해석의 여지는 그러니까 해석이 차라리 명확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려면 해라 정도 톤의 말이잖아요. 녹취록이 예. 일부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치료비에 보태 쓰시라고 여기 놓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녹취록에 나와요. 새해이고 하니 뭐 성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거죠. 사실. 그렇죠. 한참 어긋나죠. 저는 그날 27일날 안철수 의원이 사과할 때도 조금 솔직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다 관심이 이 사안에 쏠려 있었는데 브리핑을 하겠다고 기자실에 와서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병문안 가서 어떻게 얘기했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당연히 뭐 그에 대해 사과를 했다 또는 그에 대한 입장 먼저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병문안을 다녀왔다는 등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뭐 좋았다는 등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추궁을 하니까 이제 뒤에서야 결례를 했다, 송구스럽다 얘기하는 태도가 좀 솔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자리에 가서도 송구의 말씀을 했냐라고 문의를 하니 그 사안에 대해서 여사님은 따로 물어보지 않으셨다. 약간 자기가 거기서 사과했다는 말 자체를 좀 피하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서 사과는 했다고 했죠. 근데 본인은 다른 인터뷰나 나중에 이런 데서, 다른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이 김홍걸 씨의 등장입니다. 김홍걸 씨가 그때 그 중앙일보 보도가 나가자마자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서 밝혔고 입당도 했잖아요. 그 뒤에 28일 인터뷰를 김홍걸 씨와 같이 인터뷰하는데 같이 참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김홍걸 씨는 김홍걸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했죠. 예. 네. 좀 많이 놀랐다고 하고 당시 뭐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실망을 많이 했지만 녹취를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거에 개입된 사람이 누구일지 대충 짐작은 하지만 뭐 이름을 얘기하진 않겠다라고. 그런 걸 들어보면 그냥 안철수 의원 쪽에 이 단독 범행은 아니죠, 이게. 아직, 단독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네,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개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동교 사람들인데. 동계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이 됐다. 김남 씨 어떻게 봅니까? 이게 아까 윗선이 없으면 이게 뭐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미스테리로 빠지는데 진짜 밀실 도청 미스테리. 근데 정말 그렇게 그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그 호남 민심이나 광주의 뭐 DJ 정신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그 녹취로 내지는 그 대화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기 쪽에 유리하게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번지게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밖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때 이미 이호 쪽에서 그리고 김홍걸 씨가 이미 아니라고 했을 때 이미 사실상 정리될 부분인데 굳이 이게 유출이 돼서 아니면 유출을 시켜서 뭐 자기 알아서 흘러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해서 얻을 수 있는 이게 도대체 뭐가 있을지 한번 이 대차대 투표를 그려보면은 얻을 거는 하나도 없고요. 솔직히 진짜. 그냥 다 적자예요, 그냥 다. 근데 여기서 김홍걸 교수가 정치를 할 것이냐,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할 것이냐, 말 정확하게 것이냐 그냥 김홍걸 이야기와. 개건 교수 합시다. 개건 교수잖아요, 그냥. 최대한 예의를 갖춰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데 또 동계의 각자 도생하는 지금 현재 동계 김홍걸, 그리고 이희호 여사의 마음은 어디로, 박지원 의원 해서 지금 거의 복마전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정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사불란하게 누가 이걸 유출 지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늘 인터뷰할 때 김홍걸 교수는 막 울었다면서요? 8일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라도 좀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보려고 이번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죠. 본인의 진정성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걸 두고 과연 김홍걸 교수의 뜻은 실제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희호 여사는 여기서 정치를 하느니 하길 바라느냐 안 하느니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녹취록 이 파문은 굉장히 새정치를 지금 지향하는 국민의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 같습니다. 녹음, 녹취, 유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의 파문은 쉽사리 잦아들 것 같지 않고요. 두고두고 사람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녹음, 녹취, 유출은 단어 자체가 되게 선정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정치와 연결이 되든 연예계와 연결이 되든 연결만 되면은 무조건 선정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쨌든 새 정치를 하겠다는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게 정리로 안 하고 계속 또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든 반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유출, 대화록, 녹취 이거는 아무리 되치기를 하려고 해도 제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말을 안 하는 게 딱 한 번 딱 부러지게 죄송합니다. 꾸벅하고 말을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적자 투쟁하려다가 적자가 되는. 그다음에 악재 이재 중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24일이었죠? 부산시당 창당대회 때 이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산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 송경화 기자는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았던 거죠, 상황을? 예, 가서 열심히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러니까 정치바에 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 뒤통수만 되게 크게 나오는데. 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임시의장으로 나온 분이 김현옥 공동창단위원장을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단독 추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의가 없냐고 물었는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병원 전 경성대 교수였는데요.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도 그냥 탕탕탕 넘어가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민주주의냐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김병원 전 교수도 같이 추대를 해야 한다. 김병원 전 교수도 이제 본인도 일어서서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를 했더라고요. 다른 지지자들과 예. 함께.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사실 던지는 장면 못 봐가지고 아까 이제 김병원 교수랑 통화하면서 근데 마이크는 누가 던졌냐 물어봤더니 내가 던졌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던졌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각각 누군 거예요? 김병원 전 교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철수 산악회 부산 회장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외국 예, 교수인 거죠? 맞습니다. 철수산악회는. 과거에 민주산악회라도 뭔가 같이 진행했을지 이게 철수산악회 뭐야. 근데 애초에 부산에서 이제 창당 준비 위원장을 할 때 위원장이었던 김종현 위원장이나 김현옥 위원장 이런 분들은 약간 진신 캠프 쪽에서 활동을 한 중앙에서 것으로- 활동하신 예, 분들이고. 중앙 쪽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김병원 교수는 외곽 조직에서 본인은 이제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날 자리에서는 중앙에서 활동하신 분 위주로 선출이 되려 하니 본인이 이제 반발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골 진골 논쟁 같은 건가요? 그때 안철수 의원의 표정은 어땠나요? 굉장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표정으로 곤란한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죠. 안철수 의원한테까지 간 건가요? 네, 안철수 의원이랑 한상진 그 창준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뭐 많은 지지자들이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했는데 뭐 대답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 옆에 있던 문병호 의원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예, 것으로 김현옥 마무리되는 위원장과 거죠? 김병원 교수가 둘 다 공동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부산시당 창당대회 거기에 실제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누군가 뭔가 한 명을 앉혀야 될 자리에 나도 할래 하고 싸운다고 하다가 그걸 갖다 거중조정하거나 이걸 안 하고 그래? 너도 피곤해. 해. 그러니까 너 둘 다 해.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요, 당에서, 국민의당에서. 그러다가 뭐 저쪽하고 나도 나갈래 하면은 순선이 내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문병호 의원이 나섰다? 근데 사람들은 안철수 의원이 뭔가를 갖다 판단을 내려주길 원해서 당연히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앞에 가서 한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의례적인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결국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정리를 하고, 그냥 두 사람 다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당 운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나쁜 선례나 이런 걸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딴 데는 그런 일이 없겠어요? 딴 데 가면. 온갖 지금 여러 개가 합쳐진 당인데 그 지분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이 충돌을 할 텐데 그때마다 안철수 의원은 뒤로 빠져 있고 보긴 좋지요. 뭔가 좀 본인이 나서서 하다 보면은 자기 옷에 먹물이 튈 수도 있고 흙탕물이 튈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어쨌든 주변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하는 방식이 문병호 의원은 인천에서 도당 위원장 선출될 선출될 때 약간 비슷한 일을 한번 며칠 전에 겪었기 어쨌든 때문에 앞으로 이 국민의당에서는 무슨 자리를 두고 뭔가 됐을 때 민주적 절차보다는 한번 세게 으악 소리를 내면 하십시오 네. 두 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요? 좀 급히 봉합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게 과연 나중에 안 터질까요? 호남 지역에서의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세가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되게 신경 쓰고 거중 조정을 미리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남희 기자 말처럼 나쁜 선례가
되겠죠, 당연히. 2월 2일 날 창당 대회가 있죠? 대전에서 있습니다. 돈 얘기해서 뭐 하는데 아직 저 돈 88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내교섭단체가 일단 2월 15일까지 20석을 확보한다면 그러니까 채울 수 일단 있냐, 경상무조금 17억을 받게 됩니다. 3월 달에 이제 선거운동 시작되는 데까지 하면 나머지 50억 원인가요? 6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합해서 이제 88억 정도거든요. 일단 2월 15일까지 사실 지금 꼭 20석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88억이 날아가는 건 아닌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원래 17억을 받냐 안 경상무조금과 받냐. 선거지원금 두 가지로 나눠서 두 차례 지급되게 되거든요. 지금 17석까지 왔습니다. 28일 현재. 20석째 채워주는 사람한테는 저 무슨 대한항공 수만 번째 무슨 외국인 관광객처럼 뭔가 앞으로 공천 3번 내리주기 뭐 이런 거 주나? 새정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어 20번째가. 88억에서 10% 떼서 8억 8천. 그럼 계속 순번 정해가지고 공천 3번 공동 보장. 3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정치팀이 정치 전문 사이트 정치바를 열었습니다. 술 파는 바 아닙니다. 한겨레 기자들이 생산하는 조금 다른 정치 콘텐츠를 파는 바입니다. 신문에선 볼 수 없는 재미난 기사까지. 볼거리, 들을거리가 가득해요. 정치바로 놀러오세요. 이제는 새누리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김무성 대표의 무의식의 발로인가요? 아니면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일단 권력자 발언 내용은 뭘 말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가 26일 날 경제인 단체 행사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새누리당이 항상 주장하는 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 법이 2012년에 18대 국회 마지막 끝무렵이었군요. 네네. 새누리당이 좀 주도를 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때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 선진화법 통과를. 그때는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친박계 의원들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따라서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 당시 4년 전 이제 법 통과 상황을 두고 권력자가 찬성을 하니 다들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를 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새누리당 2030 공천 설명회 가서 거기서 인사말을 다시 하면서 이제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이제 공천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공천권이 이제 당 소수 권력자에 의해서 밀실에서 좌지우지됐다. 근데 이제 지금은 상향식 공천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이어 이제 권력자 발언을 했는데 전날 발언이 권력자가 딱 누가 봐도 이제 대놓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지칭하는 거였기 때문에 첫날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다음 날에도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당일 소수 권력자니까 이제 또 다른 권력자, 친박 권력자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 당청이 대통령의 이 공천도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전략 공천을 그동안에 해왔던 걸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이 권력자에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친박에서는 또 난리가 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첫날 권력자 발언하고 나서 이제 청와대의 첫 반응은 그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도 뭐 권력자 얘기를 하고 뭐 친박계 의원들도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대놓고 뭐 김무성 대표를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사태가 좀 수습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다시 이걸 확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제 김 대표를 비판하면서 당신이 권력자지. 28일 대사를 최고위원회에서 연기를 아니, 대본을 좀 보시고 저 서청만 또 새소리가 가장 강한 분이시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라고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불러일으키는가? 이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합시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모든 사건이고 당내의 모든 행위에 접촉하고 김무성 대표는 지금 금년도 대권 후보 1위 반열에 올라있는 이상의 권력자가 이상도가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야. 처음엔 되게 그렇듯. 좀 비슷했어요. 진짜 비슷했어. 살짝 새소리로. 톤다운만 목소리만 좀 약간 저음 때면 진짜 어울리 맞을 그리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니야. 그냥 발음만 이것이다. 분명히 발음만 분명히 네. 다시 한 번만 해봐봐. 그런데 진짜 최근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라는 발언을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무성 대표 스스로가 최고 권력자다. 모든 인사국과 당내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또 지금 대권 후보 1위 반열에 올라있는 이 이상의 권력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왜 자꾸 권력자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서청원 최고가 말을 했죠. 더 하는 말이 김무성 대표는 다시는 이런 권력자라는 이야기를 써서 당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어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도 김무성 대표의 다음 대권을 위해 완장을 찬 사람들이 매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27일 날 아침 조간 동아일보에 김무성 대표의 단독 인터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쓰였던 거죠. 완장.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완장을 찬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뭐 이런 완장 차고 행세하고 있다. 이 표현을 썼는데 그걸 다시 이어받아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신 주변에도 완장질하는 사람 많다 이런 표현인데요. 첫 번째 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도 김무성 대표 워낙 이경미 기자 예전에 기사도 한번 썼지만 말의 실언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매번 중요하던 강조하던 상향식 공천, 내가 이런 정치사에 어떤 혁명적인 상향식 공천을 내가 처음으로 도입했소. 이 자랑을 하는 와중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또 최근에 가장 이슈인 국회 선진화법 요 부분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한마디로 공천권을 쥔 권력자를 따라서 의원들이 반대하다가 국회 선진법에 찬성으로 다 돌아섰다.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계도 그냥 뭐 대놓고 좀 하기 뭐한 게 김무성 대표 원래 저렇게 말하다가 저렇게 실수도 해. 이런 약간 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동아일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질문지도 받았을 것이고 사전 준비도 했을 텐데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 완장 이런 표현을 동원해서 인터뷰에 응했고 그게 그대로 활자화돼서 지면에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떠도는 말과 음성과 지면에 실린 활자와 텍스트화된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보고 친박계에서 어저께 하루 종일 뭔가 부글부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친박계 의원들 전화를 돌려보거나 말을 들어보면 대동소이해요. 한 번만 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김 대표 스타일상 이 양반이 지금 두 번 세 번 이러니 비슷한 말을 계속하니 이거는 뭔가 이제 본격 전쟁이 시작된 건가요? 뭔가 의도된 거다. 뭔가 지금 밑밥을 깔고 이제 슬슬 시동을 걸려고 하는구나. 인데 이제 그 시동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이걸 누구를 안 치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를 좀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의 권위도 다 무시합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상남자, 캠프 상남자.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 캠프 좌장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2007년 말에 캠프 출입기자들과 같이 송년회가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의원도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그냥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발언할 때. 그때 박근혜 그 의원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석에서도 여성이라서 무시하는 발언 같은 호칭을 또 쓰기도 했다고 하고요. 들어와, 일로와 이런 거. 그거 말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약간 마초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살짝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의 그 마초성은 사실 이경미 기자가 기사로 한번 눌러줬는데 그 봉이 최근에 또 풀린 거예요. 한동안 이경미 기자가 쓴 김무성 대표 반말하지 마세요 그 기사 가지고 김 대표가 기자들하고 뭐 브리핑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반말 썼다 갑자기 반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그렇죠? 라고 뭐 이렇게 존대로 바꾸고 몇 번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올해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런 그 심리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공천이라고 하는 진짜 권력 투쟁을 앞에 두고 한판 붙어보자.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런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이전에는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몸을 사리기도 하고 한번 들이받았다 물러서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이었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고개가 안 숙여집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 뻣뻣해서가 아니라 신체 구조상 좀 안 숙여지는 걸로 지금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죠. 어쨌든 말한 것처럼 지금 이게 친박, 비박 뭐 이렇게 이른바 싸우는 건데 공천관리위원장을 친박계는 이한구 전 원내대표 대구에서 사선한 왜냐하면 이 양반은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되게 주장하는데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전략공천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상향식 공천과 전략공천은 뭔가 서로 안 맞는 부분, 충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상향식 공천을 하면서도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저 공천의 방향이 한쪽은 내려꽂는 것이고 하나는 밑에서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에 반해서 그 김무성 대표 쪽은 좀 원외 인사인 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좀 땡겨와서 하고 싶은데 워낙 친박계가 저렇게 세게 밀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요 국면을 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아니면 좀 기싸움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좀 눌러볼까 하는 심사로 계속해서 이런 저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 친박계의 의심이고요. 근데 실제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겠죠. 김무성 대표 쪽의 보관이라기보다는 친박계가 생각하는 김무성 대표의 앞으로 향후 행보는 공천에서 뭔가 주로 저 상향식 공천을 하면 현역 의원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이른바 정치 시인들보다. 그렇죠. 예. 상향식 공천으로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다음번 20대 국회에 입성시키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저 김무성 대표에게 덕을 본 사람들이니까 이제 김무성계가 생기는 거죠. 자기의 무대계, 지분이 되는 거죠. 무대계. 예, 어쨌든 면에 바치겠죠. 뭘 하더라도. 그건 그 다음에 또 7월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친박계나 이쪽에 당권을 뺏기지 않고 가져갈 수 있고 그건 고스란히 그 다음에 2017년에 이 빅매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큰 꿈을 꾸고 있는 저 김무성 대표에게 가장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또 하나 김 대표가 불안해하는 게 최근 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돌아왔죠. 당내로. 예.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틀 전에요. 대통령 권력자 발언하는 같은 날 최경환은 이번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권력자와 실력자. 예, 김 대표가 대놓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 이런 표현 사실은 저희 뭐 70년대 유신 때나 나올 것 같은 표현인데 그걸 그렇죠. 대놓고 당 대표가 아무런 당직도 없는 이 지금 현재 이 정치 상황을 적확한 그러니까요. 언어로 표현한 거죠. 아무런 당직도 없고 뭐 이런데 다만 경제부총리라다 친박계 가장 핵심 의원이 복귀를 하니까 이번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야당의 어떤 뭐 저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당 당대표가 그런 표현을 쓸 정도면 뭔가 그거는 상대와 신사협정을 맺었든가 아니면은 그걸로 약간 저 표현이 그렇지만 야지를 놓은 거죠. 야지. 네. 뭐 정권 실력자 오셨어? 잘해봅시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좀 위기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초반 공천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제 마음대로. 한판 붙는 건가요? 새누리당이 어디까지 싸우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건가요? 남의 당 싸움 구경하지 말고 그쪽 당이나 좀 잘해보세요. 거기 현피를 붙잖아. 우리는 말싸움뿐인데 거기는 몸싸움 벌이고 그것 때문에 몸싸움 하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 만든 건데 말이야. 장외에서 싸우고 지금 있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하고 지금 탈당하고 상관이 없구만. 이건 좀 궁금한데요. 만약 이번에 공천 전쟁이 벌어지다가 공천에서 튕겨나간 비박들이 이 야권 재편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안철수 신당 쪽으로 합류한다든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이경미 기자가 답하겠습니다. 일단 공천을 하면 했다가 떨어지면 다른 후보로 이제 경선을 하면. 네네. 공천이 아니라 이인재 선생이 만드신 네네. 위대한 법이 있죠. 경선에 참여했다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다른 당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지금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고요. 범비박계 의원을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총선에서는 이제 뭐 비박계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새누리당 안에서 뭐 이렇게 친박과 경쟁을- 비박 간의 싸움이 격렬한 가운데 그 안에서 너무 결론이 어거지 별판이 날 아니냐. 아무리 것이다. 그래도 가정 같은 가정을 해서 심지어 뭐 유승민이 와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찔러봐. 들어와.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다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니가 다 보고 있다.